세 번째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전략도 사실 위의 부모가 상당히 비슷한데 어른의 개입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단계이면 아이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최대한 담백하게 그 감성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수필 구성 방식이라든지 표현에 반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교정 정도는 가능해요. 문법 표현, 뭐 반복되는 단어, 문장 구성.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한 문장 자체나 이제 수필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최대한 보존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가 써낸 기본 주제와 감성에 부모님 또는 제2의 사람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나 부모님은 글쓰기의 조력자일 뿐. 맞습니다. 이 글의 작가는 아이 본인이어야 한다. 네네. 그죠? 아까 두 번째 전략에서도 이어지는 얘기지만 네네. 사실 초안을 쓴 걸 보면 어른 입장에서는 진짜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맞아요. 네, 엄청나게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 네네. 이래가지고는 이거 수상은커녕 어디 나쁘끄러워서 이 글 내보내겠나 싶으실 그쵸. 수 있죠. 네네. 네. 그럴지라도 네. 어른은 글쓰기 기술적 측면에서 조금 세련되게 발전시켜주는 정도로만. 네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되게 칭찬받는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께서 이제 본인이 글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사실 그런 아이의 순수함, 감정의 네. 절제 그런 것들을 말로 옮길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가 다양한 문학을 평소에 접하셔야 합니다. 네,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강한 부모죠. 그래서 학부모가 첨삭을 하고자 한다면 뭐 다양한 문학과 수필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문학의 노하우를 스스로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말로 옮길 수 지금 없어요. 다들 막 여러분 영상 다 이제 막 다 이탈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좀만 더 계세요. 좀만 더. 네, 아니 교보문고 같은데 숙제를 네. 얼마나 해주는 거야 지금? 아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2시간은 자녀 교육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어머니의 예시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적어도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온전히 아이를 위한 시간 그리고 특히나 아이가 만약에 글쓰기나 문학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도 많은 문학 작품을 하루에 30에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네. 단호박이네. 네, 내고 없고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아 결국 부모가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노하우를 깨우치게 되면서 얻는 교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글쓰기에 정답은 없어요. 문법에는 정답이 있겠죠. 그럼 뭐 글쓰기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답은 있겠죠. 근데 아이의 생각을 좋다 별로다라고 단정 짓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을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일 때 오히려 약간 얘 생각 별론데? 이게 별론데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네. 글을 첨삭하는 노하우 그리고 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도 스스로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논술의 중요성은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고 글쓰기 중요하다, 문해력 중요하다 이러니까 사실 논술 학원 이런 데 많이 보내세요. 그런데 네네. 대형 논술 학원 같은 데를 보냈을 때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에는 모범 답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그 똑같은 학원을 가면 네. 똑같은 글을 써와요. 맞아요. 진짜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내 자식만 보내니까 모르세요. 그쵸. 근데 이게 똑같은 아이들 해보면은 아이들의 원래 생각이나 글은 원래 다 다양하고 글쓰기라는 거는 같은 주제로도 10명이 있으면은 10가지 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10명이 한 가지 글을 써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초등학교나 이제 저학년 때부터 발달되면서 이게 대학 입학까지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공모전 글쓰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막 걸출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뭐 10명이 응시를 해서 10명이 똑같은 글을 써서 냈다. 네. 아무도 장관상을 못 받겠죠. 맞아요.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늘리는 면에서 봐도 그리고 그런 곳을 가서 여러 친구들의 여러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친구들의 글을 들어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개인의 글쓰기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집에서 혼자 온전히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서 선생님이 그 교정해주는 모범 답안이 아닌 자기만의 글쓰기가 꼭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선생님의 답변에 의존하다 보면 정작 스스로 새로운 창의적인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논술학원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논술학원이 무조건 나쁘다 보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쵸. 보내더라도 자기만의 글쓰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거를 네. 꼭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정확합니다. 네. 네 번째 전략. 네 번째 전략은 바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카피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든지 뭐 한국의 봉준호 감독님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권에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장관상을 안겨준 대회가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썼던 그 제목이 4318번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제목부터 뭔가 포스가 있네요. 뭔가 이런 류의 굉장히 네. 특이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이런 공모전 류의 제목으로 흔치 않았던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회를 사실 학교에 같은 학년의 친구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설악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설악산으로 해갖고 썼어요. 근데 설악산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은 돼요. 근데 4318번 버스를 타고 가는 내가 아는 그 길은 나만이 온전히 감성적으로 풀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가장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이제 대회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고착화된 답안이 나오다 보니까 창의성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이 설악산에 대해서 못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이 지금 연세대학교 의예과 다니고 있거든요. 반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글을 잘 쓰고 못하고 못 쓰고 그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풍부한 대외 활동과 경험을 쌓아와서 그거를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이 전문적인 사냥꾼 입장에서도 이제 네. 확률 높은 걸 노려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설악산 가본 사람이 4318번 버스 타고 다닌 사람보다 훨씬 많겠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악산을 주제로 할 만한 네네.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고. 네네. 근데 4318번을 주제로 한 친구 거의 당연하죠. 없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회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설악산을 촬영하는 글들은 굉장히 매년 나오죠. 그쵸? 근데 우리 국토라는 게 설악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라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318번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등에 차잘자잘한 아기자기한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네. 주제 자체를 봤을 때 신선하다. 그쵸? 참신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실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도 네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공모전도 그 심사위원의 그 마음을 파악해 봤을 때 약간 맞습니다. 설악산 그래 남쪽 바다 막 이러다가 네네. 이건 뭐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눈에 한 번 더 들게 된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경험이 바탕이 되겠죠. 가장 개인적인 경험들은 다양한 외부 활동과 유년 시절 겪었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 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하고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감정이나 모든 사물에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아름답다와 황홀하다 두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어떤 특정한 경험을 표현하는데 그 경험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해요.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근데 그 단어들이나 그 표현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릴 때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유년 시절의 경험들을 할 때도 언제나 아이 곁에 공책을 두세요.
공책에 두시거나 녹음기를 두시거나 뭐 영상으로 레코딩을 하셔도 되고 기록을 남겨주세요. 글은 언제 저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글이 스쳐 지나갔을 때 이거 괜찮은 표현 방법인데 이거 그러니까 괜찮은 소위 말하는 구절인데? 영감이 이렇게 탁 네, 영감이 탁 떠오를 떠오를 때 순간. 네. 영감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노츠 앱을 통해서 기록해 놓기도 하고 네, 뭐 영상으로 찍는 아이들도 있고 제 친한 작가 중에는 뭐 녹음기를 해가지고 드르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어떻게든 캡처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내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게 아직 남아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충격적인 주의사항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저작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체딕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출처를 밝히는 거였는데 체딕에서는 이제 제가 다녔을 때를 기준으로 MLA라는 특정한 출처를 밝히는 포맷을 형식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이 사실 되게 구체적이에요. 뭐 작가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뭐 링크는 여기 걸어야 되고 출판 기관, 날짜까지 딱딱딱 명시를 해야 되고 그것도 무슨 뭐 글자를 기울여서 또 구분을 해야 되고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제출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출처를 밝히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정말 한 수십 개의 형식이 존재해요. 출처를 밝히는데 뭐 MLA도 있고 시카고 스타일도 있고 뭐 APA 정말 다양한 출처를 밝히는 형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냥 링크만 걸어두고 땡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링크만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도 저작권을 굉장히 용이하면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저작권 글짓기 대회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거기서 제 자전적인 그러니까요. 네, 저 그거 풀어내기도 하고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작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애가 뭐 그냥 인터넷 사진 하나 퍼온 거예요라고 해서 될 게 그렇게 하면 안 아니라는 돼요. 거. 네네,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진짜 애가 공들여서 썼는데 저작권 그거 하나 진짜 잘못해가지고 네네. 수상을 못하게 된다든지.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 생기는 어떤 개념? 네네. 네, 그런 게 중요한데 그냥 뭐 저작권 별로 문제 없던데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커서 더 고도화된 문서를 작성했을 때 맞아요. 저작권으로 인해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학적인 감수성은 선천적인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글 쓸 애는 알아서 쓰고 애초에 글과 먼 아이는 아무리 강요를 해도 그 글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타고났다는 겁니까? 타고났다는 거죠. 그 엄마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델롬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확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쓸놈쓸입니까? 네, 근데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내 아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약간 가슴에 손을 얹고 맞아요. 약간 네, 한 5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리고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강제적으로 글쓰기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21세기형 인재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요즘은 몰락한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네, boring Asia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boring Asian이라는 게 지루한 아시아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거기도 한데 무슨 뜻이냐면 두루두루 잘하는 아이를 갖다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원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문학적인 감수성은 뭐 있었다고 쳐도 수학 정말 못했거든요. 외우는 거 정말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각자마다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문학적인 감수성도 어쨌거나 타고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학생 중에 제가 뭐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람 대신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소변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대답을 소변이요? 네,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변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더러. 소변 맞아.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넌 사람이 아닌데 기껏 되고 싶은 게 소변이니? 네, 그쵸. 보통 어른의 시각이라면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유를 물어보니 물은 죽음이 없고 형태가 바뀌면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소변이 되어 정화조를 거쳐 지하수가 되어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이동하고 비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1 초일이요? 이만한 아이가 그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을 감수성을 담아서 아름답게 아련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벌써 나는 순수함이고 마음이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네. 이게 바로 순수함이고 이게 바로 문학적인 감수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본 바 뭐 사람 대신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라는 질문에 개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어요. 맨날 놀고 먹으니까. 그건 네. 그거대로 귀엽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감수성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또 이제 또래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작품을 접해보는 공간에 본인이 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감수성을 끌어올릴 수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어쨌건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독차지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 같은 아까 그 초1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3살 때 가족여행으로 간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왔다가 이제 모래를 가득 안고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바다는 모래를 먹고 사나 봐 라고 표현 3살 시인이네. 네 그러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그 소변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로 써냈어요. 본인이 좋아서.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첨삭, 문법적인 첨삭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주체는 그 학생이었던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그 학생에서 나온 거였죠. 이렇듯 문학적인 감수성은 그 바탕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2차원적으로 그거를 발현시키고 강화할 뿐이지 없는 재능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책을 3분 동안 읽고 버려버렸을 경우에 그냥 아무 책이나 읽고 그냥 관심을 다 그냥 없앴을 경우에 그 아이는 아마 문학적으로 나갈 아이는 아니다는 거를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짐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직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선천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굉장히 토론의 여지가 남는 네,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문화적 감수성이 이제 모두가 다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어쨌거나 그 사실 문학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따라하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이 작가가 사용한 표현, 이 작가가 사용한 구성, 단어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런 식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제가 접했던 문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경험들을 글로 옮겨내는 데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각각 세부화된 감정 표현이 요구돼요. 근데 그 표현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 작품들을 읽어봐야 되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공유하면서 토론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도 뭐 영어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도서관 논술 활동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또 이제 사실 이러다가 아이가 자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글을 잘 쓴다고 주변에서 약간 칭찬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어느 정도 글쓰기 실력이 갖춰진 후로는 객관적인 눈으로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눈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경험이나 감수성을 발현해 내었는지 훌륭한 예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어 만화 공모전, 노래 공모전 등 학생의 재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다른 장르의 글쓰기 관련 공모전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원래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시작했지만 20살에 드디어 깨달은 이제 순수 문학 청년으로 이제
돌아가게 했대요. 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공모전 수상 스킬을 풀어주겠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오늘 같이 진행하면서 또 그리고 저는 또 학부모 입장으로서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도 오늘 되게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실질적인 팁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10대였고 공모전에 아유.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정보를 많이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전략 많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MR인 것 같은데 거의 소리가?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지금 저 10시부터 하루 종일 말만 했는데